보통의 전쟁 영화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말을 통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쟁 영화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곤 하죠. 그들은 승리를 거두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패배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굴복만은 하지 않는 모습을 더 위대하게 그려내며 조금은 다른 성격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사무라이 정신이라 불리는 일본인들의 그 가치체계와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11년에 개봉한 태평양의 기적, 영문으로는 오버 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조금 노골적인 제목을 가진 영화를 통해 일본인들이 사무라이 정신을 추앙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육군 장교였었던 오바 사카에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한때 필리핀의 사이판 섬 전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나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미군의 공세에 밀리며 사이판 섬 대부분을 미군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이판 섬의 주둔에 있었던 일본 병력은 그 과정에서 대부분 괴멸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살아남은 100여 명의 일본군은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토에 2개의 핵폭탄이 떨어지며 일본 천황이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속이기 위한 조작 자료일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항전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산속에 고립된 채로 버텨낸 시간이 무려 1년 6개월. 그들은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었음에도 임무를 종료하라는 일본군 상관의 명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만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帝国軍人は上官の命令が絶対です。上官の命令があればそれに従います。 영화는 사이판 섬의 잔존 병력을 지휘했었던 오바 사카의 대위가 어떤 고난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었는지에 집중하며 그가 가진 사무라이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ese Japs. This Bushido suicide thing. Well, it's crazy. Well, it's a matter of pride. It's a way of thinking they've been nurturing in their heads for centuries. 당시 미군들에게 있어 일본군이 보여준 행동 양식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패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일단 목숨을 보존하여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일 텐데도 일본군은 오히려 목숨을 더 장렬하게 산화시켜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러한 양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미카제 부대와 총검을 장착한 채 적진으로 뛰어드는 일명 반자이 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도 살아남는 것을 불명예로 간주하며 전생 간도 시카르니 켄노 도쿄 에즈 전진 군니와 익스테리오시우노 아스카시메오 게 그 불명예를 갚는 길은 오직 목숨을 던지는 것뿐이라 믿는 이런 극단적인 할복의식 역시 마찬가지였죠. They want to die for their god emperor. They kill themselves the night before hitting the battlefield. What sense does that make? Well, by dying this way in front of their men, they're showing their men the way. They're setting an example.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이 사무라이 정신은 승리하는 것보다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더 긍지 있게 그려내는 일본 전쟁 영화 특유의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실제 사무라이 계급에서만 공유되었던 것이 아니라 짧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반 병사들, 그리고 길게는 현재의 문화 콘텐츠에까지 이어질 만큼 그 정신의 흔적은 일본인들 전체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 말이죠. 이것은 명예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사무라이 계급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습득한 일종의 세계관에 가까운 것이었죠. 일본은 19세기에 메이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중앙 집권형의 통합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황과 쇼군이 형식적으로 전 국토를 지배하긴 했으나
각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곳의 영주 다이묘였죠. 즉 조선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을 다스릴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 지역을 지배해온 한 가문이 영주권을 독점적으로 세속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 지배 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자리를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던 것이죠. 더 높은 곳을 꿈꾸기보다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가문대대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문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며 부당한 질서를 혁파하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현재 일본인들의 그 성향 역시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려 7세기 동안이나 무사들의 무력 지배가 이어지며 위계 질서가 강력하게 정해진 일본에서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에겐 곧 생존으로까지 직결되는 문제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거기엔 자신의 생존은 물론 가문 전체의 생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고난과 유혹이 닥칠지라도 상류층이 베풀어준 은덕에 언제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은 영주를 직접 모시는 사무라이들에게 특히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지만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화에서 보기에 일본인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변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그 평판 하나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었던 역사가 700년 가까이 지속되며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해버렸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흐름 덕분에 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라며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명예로운 죽음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심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 세계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현대 영화의 문법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독특한 세계관을 외부 세계에까지 적용시키려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침략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일본을 중심으로 각자가 알맞은 자리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담은 대동아 공영권이기 때문이었죠. 강력한 위계 질서와 그에 따른 상층 부로의 절대 복종, 이 법칙을 지켜야 모두에게 안전한 질서가 잡힌다는 그 세계관은 가끔씩 그들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곤 하는 외교 문제의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활 방식의 현대화로 인해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가 가진 세계관은 이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와 주변의 평판을 극도로 중요시하며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음을 암시하는 천황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그 세계관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이 영화는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칭송받았던 오바 대위의 실제 이야기를 불러내서 사무라이 정신의 가치를 현재의 세대에게도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크게 부풀려서 해석하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역사적 맥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정도는 이해해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예를 향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지켜봐야 할 테니 말이죠.